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네, 저자 저는 설춘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19년도 1월달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어떤가요?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저의 좌우명 이기고 베풀어라. 사실 지고 베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기고 베풀면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 기부했던 이를테면 이제 나눔의 집과 병원에서 기부 영수증과 기부 증서가 각각 왔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서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 중요하죠. 그러는 가운데 조금 남는 게 있다면 조금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기부하는 마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기부를 조금 했었을 때 늘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기부를 하는 이유는 저희 와이프와 두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는 기부한다. 그런 것들은 저는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니냐. 솔직 담백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네, 왕초보도 쉽게 낙찰받고 명도하는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네, 지금 예스24, 네, 그 다음에 교보문고, 알라딘, 그 다음에 각 서점에서 상당히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출판사의 담당자가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많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4페이지 갑니다. 자, 오늘로서 여러분 경매 용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 모른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운 책은 영어 책, 중국어 책, 일본어 책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따지야, 뭐 카이카이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 부동산 경매 용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또 용어들이고, 사실 여러분 경매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봉에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4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 잔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잔대금 납부 기한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경매는 무조건 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일 있다가 매각이 허가돼야 돼요. 그리고 또 7일 동안 즉시항고가 없어야 돼요. 즉시항고가 물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경과가 돼서 이제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또 확정이 되면 또 돈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경매에서 낙찰받고 돈을 내는 시점 중요한데 어쨌거나 매각기일날 낙찰을 받는다. 7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날 매각이 허가된다. 또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즉시항고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이 되면 통상 이제 그날로부터 확정되고 한 2, 3일 있다가 법원 경매계 담당자가 이제 낙찰자한테 잔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까지 잔대금 납부 기한이니까 돈을 내세요. 여러분 경매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잔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고 잔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월 1일 날 경매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1월 31일까지 잔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를 보내주었다. 그럼 낙찰자는 1월 30일에만 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인 거니까 1월 10일 날 돈 내고 소유권 취득하거나 1월 15일 날 돈 내고 소유권 취득하거나 그래서 잔대금 납부 기한은 그 날짜까지 아무 때나 돈 내고 낙찰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 잔대금은 낙찰자가 내지는 거의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낙찰자가 일부 대출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은 낙찰자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이 통상 잔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잔금까지 다 납부할 거예요. 제 돈으로.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직접 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이 직접 잔대금을 납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재매각과 신매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매각은 뭐냐면 통상 그런 거예요.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이야. 근데 유찰됐어요. 그러면 다시 20% 저감해서 서울은 8억. 또 유찰됐어. 또 20% 저감해서 6억 4천. 이렇게 차곡차곡 유찰돼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매각 또는 신경매라고 합니다. 반면에 재매각 또는 재경매라고도 하는 건데 이건 뭐냐? 낙찰자가 낙찰받고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됐어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했어. 돈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다시 리턴해서 매각길이 다시 잡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재매각이나 또는 재경매라고 한다. 재매각이나 재경매가 되면 통상 입찰 보증금이 할증됩니다. 여러분 20% 그죠? 예. 그러나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지? 네, 그것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비고란을 통해서 누구나가 입찰 보증금이 10%인지 20%인지 30%인지 알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에 맨 밑에 비고란에 입찰 보증금에 대한 커멘트가 없어. 그럼 여러분 무조건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입찰 보증금 20%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20% 납부하라는 거죠. 입찰 보증금 30% 그러면 30%를 납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원주시에서 원주지방법원에서 입찰했어요. 입찰했는데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았죠. 근데 입찰이 무효화됐습니다. 왜? 재매각인데 입찰 보증금 20% 내라고 했는데 10%밖에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입찰 보증금은 정해진 금액 이상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냈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야. 근데 1999만 원만 냈어. 입찰은 무효. 아시겠죠? 입찰 보증금은 많은 건 상관이 없지만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제 집행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매를 할 때 누가 언급되냐? 집행관하고 사법보좌관이 언급됩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 개시 결정을 해, 뭐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촉탁을 해, 뭐 이를테면 현황 조사를 해, 감정 평가를 해, 매각 기일을 잡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배당 기일을 잡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절차는 누가 하냐? 사법보좌관이 한다. 옛날에 판사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걸 뭐 판사가 하냐? 사법보좌관이 한다. 사법보좌관은 여러분 현직 법원 공무원입니다. 통상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이런 분들이 통상 사법보좌관을 하고 있다. 반면에 집행관이 있어요, 여러분. 집행관은 현직 법원 공무원이 아닙니다. 집행관은 시험 봐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행관은 옛날에 법원에서, 검찰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방법원장 임면하게 되는 겁니다. 통상은 이제 집행관은 사실상 개인사업자, 여러분. 개인사업자. 그래서 집행관이 통상 뭐 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또는 소송해보시면 특별송달,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나중에 입찰법정에서 매각기일 진행. 여러분 나중에 입찰법정 가서 맨 앞에 가운데 아저씨나 아줌마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집행관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뭐냐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매각길이에요. 매각길. 그 다음에 7일 있다가 매각 결정길.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7일 동안 즉시항고 있어요. 즉시항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즉시항고 안 하면 다음날 확정.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매각길 날 누가 정해지냐? 자, 만약에 최저가가 3억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4억 썼어. 어떤 사람이 3억 8천 썼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3억 6천 썼어. 3억 5천 썼어. 뭐 등등.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게 입찰한 4억짜리 낙찰자. 법률상 용어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만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졌어. 만약에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쳐. 자, 홍길동 낙찰. 일주일 있다 매각이 허가. 즉시항고 없어. 확정. 돈 내라 그래. 근데 여러분 돈을 못 냈어. 그럼 다시 리턴. 다시 재매각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거죠. 지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 야, 경매 신속하게 좀 끝내자. 그러면 매각기일 날 1등만 정하지 말고 차순위도 정해놓자.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낙찰자가 4억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억 8천만 원짜리가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4억짜리 매각 허가 즉시항고 없어요. 확정. 돈 내라고 했어. 근데 돈을 안 냈죠? 그럼 다시 리턴하지 않고 아까 3억 8천만 원에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돈 내면 끝. 이게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야, 너 2등 했으니까 무조건 차순위 매수 신고해야 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개 정도, 3개 정도 남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매각기일 날, 똑같은 말로 입찰기일 날 가장 높게 쓴 사람, 입찰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을 우리가 낙찰자 또는 법률상 용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확정돼서 돈 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네, 일단은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찰할 때 미니멈 가격이에요. 자, 이거 만약에 처음에 이게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이거 감정가가 5억이야. 그러면 최초 매각 가격이 여러분 5억이에요. 그럼 5억은 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유찰됐어. 그러면 5억 원에서 20% 다운시켜서 0.8.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원. 그래서 입찰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거죠. 하한선. 그래서 4억 원 이상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나 이런 서류를 보면 제시의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은 통상 이제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장을 갔어요, 여러분. 마포구에 성산동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어.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등기된 거예요.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어. 1층,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등기되지 않은 요런 창고 있어요, 창고. 이게 여러분 이제 무허가죠, 무허가. 창고. 이게 무허가. 그러니까 미등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러 갔어. 그랬더니 1층 잘 있네? 2층 잘 있네. 이건 뭐지? 등기 없는 건데 바로 이게 제시의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시의 건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것이면서 감정평가되었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또는 뭐 주물과 종물. 통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물과 종물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배야, 여러분. 배. 이게 노예요, 노. 배를 젓는 노. 그러면 이게 주물, 이게 종물. 이거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종물 따라온다. 이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시의 건물은 제시의 건물 입찰 제외는 좀 약간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가 경매 용어까지 한번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쨌거나 여러분 무료지만 사실상 거의 유료인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강의 어떤 질만큼은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는 나만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좋은데 어쨌거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 각자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과거에도 썼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책을 뭐 하나 쓴 것은 아니에요. 네, 옛날에 책이 막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세관 공매, 또 경매보다 MPL로 부자되기, 경매 개인 레슨, 뭐 이런 책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세관 공매 특검과 관련된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재테크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1월 26일 날 세종대학교에서 여러분 경매 특강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경매 특강.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MPL, 그 다음에 토지 경매, 그 다음에 세관공매 강의들이 줄줄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또 1년 투자클럽반. 그래서 저희 1년 투자클럽반이 현재 한 62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부 다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26살부터 66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에 저도 사실은 도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보다 더 승승장구, 또 댁내에도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